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서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자, 왜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수소 경제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로 불리던 서울시 인구가요 900만 명대로 32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인구 감소의 원인과 대책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죠.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경제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차, SK, 포스코 같은 국내 굴지 기업들이 모여서 수소 경제에 4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통 수소 경제 하면 저는 자동차 정도가 생각이 나고요. 맞아요, 그 외에는 예.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소로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도 물론 수소 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수소 경제의 아주 극히 어떤 표피적인 한 현상인 것이죠.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소 경제라 하면요, 1970년부터 이제 경제학 교과서 또는 논문에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수소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소로 밥을 해먹고 수소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수소로 공장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산업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사람 대신에 뭔가 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류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화석연료라는 걸 사용해 왔어요. 화석연료라는 게 포실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이 석탄이 땅 속에 묻혀서 네. 거기서 있는 가연성 소재를 우리가 불로 떼서 쓰는 게 그것이 이제 화석연료인데 이 화석연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화석연료가 지금 잔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고갈 위기가 왔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석연료는 떼면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 탄소가 지구의 대기권을 막아서 지구 환경은 물론이고 지구를 온난화시켜서 결국은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차대한 문제로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그러니까 탄소가 아닌 바로 수소의 시대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런 게 이제 수소 경제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들이고 또 정부고 지금 이 에너지원의 거대한 변환기를 맞아서 여기에 먼저 수소선에 성선하지 못하면 역사의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빨리 잘 적응하면 역사의 성자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지금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소가 중요하고 또 수소의 물결을 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도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를 지금 놓치면 국가의 전망도, 국가의 운명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뒤처질 것은 물론이고 예. 기업도 흥망성쇠가 이 수소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어제 인천에서 우리 정세균 총리가 이제 주도를 해서 수소위원회 3차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또 최태원 SK 회장, 그 밖에도 이제 포스코, 한화, 효성 이런 기업들이 43조 원 정도를 한번 같이 투자해보자. 예. 그래서 수소 동맹을 맺었어요. 하이드로젠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룹별로 각자 잘하는 분야에 특성화시키되 목적은 수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의 기술을 발전시킨다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또 우리 경제사에 상당히 중요한 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가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 거기에 연관되는 어떤 산업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모든 산업이 사실 수소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예. 현대차의 넥소가 좀 시중에 굴러다니니까 수소차구나. 예. 그런데 그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물론이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충전소의 시설을 만들려면 공장에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기계를 수소를
담고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 또 수소는 운반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소를 특별히 수송하기 위한 수소 운반용 배, 또 수소 운반용 트럭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수소가 우리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얘기를 이제 몇 번 하는데 네. 예, 수 첫 번째 1번. 그렇죠. 1번이죠. 수의 리베. 예. 수소, 헬륨 이렇게 나가지 네네. 않습니까? 수소가 가장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네. 얼핏 보면 이 많은 수소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네. 많고 유용성이 굉장히 높고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소는 제일 가벼워요. 네.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집하고 예. 또 그것을 청정 상태로 모아주면 수소가 일정 온도에서 다른 화학물질과 만나면 대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수소폭탄의 원리이기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소가 보통 대기에서 산소나 이래 만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전기차라든지 각종 이 전기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는 네. 것이에요. 거의 인프라만 까줄 수 있다면 공짜로 환경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수소기 때문에 수소 기술이 발전이 되고 대중화가 된다면 수소를 사용할 줄 모르는 자 또는 수소 관련 인프라가 없는 국가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지금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는 색깔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컬러 경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예. 뭐 브라운 컬러, 그레이 컬러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또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 거기는 그 관념화 그러니까 이 화학적인 색깔이 아니라 마음속의 색깔을 집어넣은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래요? 그린 수소 하면 그린 색깔이 아니고 완전히 청정한 깨끗한 색깔을 그 그린 수소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루 수소는 산업 현장에서 공업용 생산을 하다가 그러니까 검은 연기를 내고 뿔뿔 지나가는 그 와중에 추출하는 수소를 블루 수소.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전기 분해를 하거나 가스에서 추출하는 수소를 뭐 추출 수소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좀 나누는데요. 예. 현재 지금 산업화에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수소는 블루 수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를 하늘에 올라가서 만들어 공중 대기권을 임계선에서 수소를 추출해 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가장 많이 수소가 만들어지는 곳은 산업 현장입니다. 네. 이를테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포스코처럼 거기서 이 철강을 생산할 때 그것을 불을 떼서 만드는데 그 과정에 전기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도 나오고 탄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거든요. 예. 그 수소를 캐치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이른바 우리가 부생수소라고 해서 그 수소가 산업체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 그린 수소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전기 분해를 하는 거죠. 네. 태양열 같은 데로 전기를 받아들여서 그 전기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하면 그야말로 인공의 가공물이 하나도 없는 천연 상태에 이게 나온다 해서 그것을 이제 그린 수소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각 분야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것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또 그레이 수소 각 분야의 기술이 다르고 또 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상당한 지금 기술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 개발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린 수소가 초록색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 수소가 그럼 지금 연구 개발을 하는데 언제쯤에 그럼 우리 일상에 상용화될 시기로 보세요? 지금 수소가 1970년경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왜 예. 계속 몰라?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포스코의 용광로 현장에서 예. 그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부생수소가 나와서 그 부생수소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어요. 아 이미 그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까지 오기가 어려운 게 네네. 우선 그 수소를 이동하려면 이동하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충전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의 경우에 지금 충전소가 한 군데 단 한 군데. 국회에 있는 그것도 거 국회에. 아닙니까? 예, 네. 그것도 차 전용으로 쓰고 있지. 예. 우리 생활에 예를 들어 좀 춥다. 그러면 수소를 좀 떼자. 그런 시설로서는 우리가 그 충전소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와 그다음에 얼마만큼 인프라가 많이 깔리냐에 예. 따라 달려 있는데 전문가들은 약 앞으로 한 4, 5년 되면 4, 5년 내에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렇게 빨리요. 빠르네요, 그 속도가 이제 대중화라 하더라도 일단 쓸 수 있는 시대. 그다음에 수소에 거의 의존하는 시대. 그 시대는 한 2, 30년 내에는 전체 에너지의 약 30%가량을 수소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수소가 차지하는 그 고용 효과라든지 또는 생산 효과 이런 게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소 경제를 선점하는 국가가 앞으로는 잘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차만 놓고 보면요. 네. 시중에 굴러들어가는 수소차 대수는 세계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나 예. 수소 산업 자체의 산업 발달 지수를 보면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요. 예. 수소는 독일, 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이런 전통적인 산업 강국에서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요. 예. 특히 그 원천 기술, 그러니까 포집을 한다든지 시중에 있는 수소를 캐치해서 모으는 기술 네. 또는 산업 생산 현장에서 거대한 불을 뗐을 때 거기서 여러 개 나오는 화학물질 중에 수소를 모아서 저장해주고 액화시키고 또는 가스로 저장하고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늦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노무현 정부 시대인 2005년에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 2018년에 와서 수소경제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예. 어저께 했던 수소경제위원회가 이제 3번째입니다. 이제 특히 스타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원천 기술, 소재 부품 쪽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갖는 자 세상을 지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서울시 하면 그 앞에 따라붙는 게 항상 1000만 서울시였어요. 예. 1000만 명 된다 이거죠, 인구가. 근데 1000만 명 아래로 굉장히 32년 만에 떨어졌다네요. 예.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된 게 네. 1988년입니다. 아, 올림픽. 예, 그때 예. 88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 때문에 사람이 모여들었다기보다도 네. 서울이 한참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그 당시에 삼저호황이라고 그래서 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었거든요. 그때 1000만 명을 돌파했고 또 1994년에 가장 많은 숫자까지 늘어났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이게 90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서울이 되는 지 32년 만에 다시 이제 도로 900만 대로 간 것이죠. 예. 서울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힌 것인지 1000만 서울이 조금 그립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럼? 900만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통계만 놓고 보면요. 외국인 숫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지난 해에 비올 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서둘러서 철수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인구가 최근 수년간 계속 꾸준히 감소해 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가슴 아픈 대목은 예.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서 아마 웬만한 경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서울에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서울서 본인의 뜻과 달리 서울서 쫓겨난 물러난 사람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 하나의 증거로서 네. 서울은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서울 바로 부근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의 인구가 오히려 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서울 평균 집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올랐길래 이렇게 인구가 빠지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해외에도 대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집값의 영향을 인구 수가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서울의 집값 평균치가 얼마냐 그것을 평형별로 따지지 않고 모든 집을 전수조사를 했을 때 예. 큰 집은 큰 집대로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다 넣어서 했을 때 예.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이 이제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국토부가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거든요. 저기 조사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9억 원을 조금 돌파한 것으로 나왔어요. 9억이요. 아파트 값이 9억이 평균이. 예. 그래서 그 이제 9억 시대가 왔다 이런데 민간인 조사, 그리고 KB라든지 또는 부동산 114 조사에서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 원을 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정부 공인 통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9억 원이 넘은 것이죠. 네. 우리나라 지금 양도소득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보면 아파트 집값이 9억이 넘으면 예. 이것은 고가주택이다. 그래서 각종 혜택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은행에서도 지금 고가주택이다 해서 9억이 넘어가면 아파트 당첨이 돼도 융자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이 9억이 된, 그러니까 모두가 고가주택에 사는 건지 네. 아니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겉으로는 고가주택이지만 서울 사람들의 주거난이 심해진 것인지 예. 아무튼 아파트값 9억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32년 만에 1000만 도시가 안 된 900만 도시가 된 서울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